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박아란 교수님께서 현황,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발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영국이 되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라라는 얘기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를 하고 사적인 계정과 공적인 계정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꺼두고 사이버 보안의 문제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알아두면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문제 발생 초기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세요 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폴더를 만들고 자세한 증거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받은 뭐 시간, 날짜, 그 계정은 누구였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뭐 이런 로그들을 이제 촘촘히 이렇게 다 기록해 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속된 언론사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같은 가해자 계정에서 여러 기자에게 그 괴롭힘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수사 당국에도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이런 그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계정을 뭐 차단을 한다던가 혹은 그런 가해 메시지가 오는 이메일은 특정 폴더에다가 계속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 발생 그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자구책을 좀 시도할 때 그 가해 메시지를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줘서 가해자를 좀 창피하게 만드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정말 법적인 쟁점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측이 이제 뭔가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싸운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책,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명을 최근에 바꾼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언론인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이미 발간을 했고요. 그것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계정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준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이러한 그 괴롭힘과 학대 행위들이 금지되는 행위들이 이미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그런 국제 인권 기준은 뭐 인격권의 문제, 사생활 보호의 문제, 뭐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그다음에 차별 금지 뭐 이런 그 국제 인권 기준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현행 법률들이 어떻게 좀 대응이 될 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행동을 막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그 한겨레 이정현 기자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 언어폭력 대응팀이라는 걸 작년 9월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속 기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자가 아니고 회사가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럼으로써 그 소속 기자들에게는 언론사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언론사의 댓글 정책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을 무조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댓글들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언론사들도 댓글을 좀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언론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언론사가 아직은 좀 소수인 것 같은데, 네, 소규모 언론사라던가 뭐 프리랜서 기자들을 위해서 좀 기자협회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하고 있고요. 좀 여전히 언론사가 남성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여성 기자들이 이렇게 겪는, 혹은 일선에서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겪는 그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데스크나 부장 이상의 이제 남성 기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좀 독자들의 피드백인데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대응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가 언론사에 팽배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 현행 그 국내법들 중에서 이러한 기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 정보를 금지하고 있는 제44조의 7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달되는 이런 음란 메시지들, 음란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의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와 협박죄가 형법상에 있는데 이걸 사이버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그 세부 규정들을 조금 살펴보면 9가지 유형의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이버 음란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그 기자를 괴롭히는 메시지에 그런 성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 음란을 규제하는 그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봤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명예훼손,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도 지금 그 정보통신망법상에서 금지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좀 전달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 개인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공격을 유도하고 이런 행동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 기자의 신상을 그냥 공개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약간 포괄적인 조항으로 들어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현실에서의 범죄와 연관이 된다면 이 조항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크게 2가지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제13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행 법상에서 여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무부에서 그 TF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이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현행 규정 자체는 그냥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은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법조문의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13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 두 가지 구성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이 성폭력 처벌법상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규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지만, 그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법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인 그런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한다는 것도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 개인의 그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괴롭힘을 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이것이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좀 적용되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신설된 성폭력 처벌법에 신설된 조항 중에서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허위 영상물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도 만약에 언론인의 모습을 조작한 그런 성적 영상물을 통해서 그런 괴롭힘이 발생을 한다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이버 스토킹보다 훨씬 그 강화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제 강화된 처벌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상에서 이게 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한국여성정치연구소라는 곳에서 온라인 스토킹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는지를 조사한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만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사실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들은 현재 그 스토킹 처벌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적인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그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죄로 판단하지 않은 그런 판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모욕죄가 사이버상 모욕죄에도 모욕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협박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협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좀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는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만으로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통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이 행동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괴롭힘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은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크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적 괴롭힘이라는 거, 보통 성희롱이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역시 그 행위의 심각성을 너무 희석시킨다라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고 성적 괴롭힘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성적 괴롭힘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적 괴롭힘이라는 것이 현행법상에서는 고용관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적 괴롭힘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공중이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적 괴롭힘은 이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는 현행 법률로는 규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에 노동관계법 세 곳에서 규정이 됐는데요. 역시나 그 일반 공중이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은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프라인 맥락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 법의 내용을 봐도 오프라인을 이제 그 상정을 하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보니까 역시 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괴롭힘 행위에는 적용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성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그 다음에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이런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높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우 제한적인 맥락에서만 이 기자 대상 온라인 괴롭힘을 규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좀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성적 괴롭힘이라던가 괴롭힘에 관한 현행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고용의 맥락에서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차별 행위의 하나로서 이제 괴롭힘이 적절히 정의가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대의 문제,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그 평등법을 2010년도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차별금지법 조항들을 모아서 포괄적인 평등법이라는 걸 영국에서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괴롭힘을 이제 금지 유형의 하나, 차별 행위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앞서서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제 신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국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에 이제 기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건 기자만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런 신고 창구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용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스크린 캡처로 가져온 것은 특히나 네이버 신고 맥락 중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것인데요. 앞서서 제가 정보통신망법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도 정보통신망법상의 조항을 적용하기는 힘들 거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약간 보완적인 측면에서 네이버 측에서 이제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 신고센터 메뉴 중에 하나로서 요거를 가져와 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용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저한테 법적 대응 방안을 이제 발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의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인식 개선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한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게 기자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참아내야 하고 감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독자의 비판이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심각한 온라인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을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남성 기자들의 연대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조직 차원의 대응,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의 마련, 관련 유관 단체들의 지원과 정책 마련까지 오늘 이런 발표 세션도 그것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언론재단에서도 이런 좋은 세션 마련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